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모임입니다. 세 번째 모임. 저는 강자. 저는 황자입니다. 오늘은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아. 오늘은 저희가 시에 대해서 사실은 쥐뿔 아는 게 없어서 뭔가 어떤 순서를 지켜서 얘기하기보다는 시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 시작해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유튜브 영상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가짐도 잘 좀 되길. 편하게 먹고 아무 말이나 한번 맞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 시작. 나는 이 책을 네 번째 읽은 것 같아, 이번에. 네 번? 한 2년 전에 사놓고 두 번은 읽다가 이제 중간에 멈췄고 이번에 이거를 이제 모임을 하려고 끝끝내 다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한 번 더 이렇게 읽었는데 일단 뭐 좋았어라는 말로 부족하지만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확실히 좀 밀도 있게 집중해서 그때는 그냥 하루에 한 편 한 번 읽어볼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어떤 재미를 잘 몰랐었는데 한번 이번에 집중해서 이거를 딱 한 권을 끝내고 나니까 이 책을 덮고 나니까 아, 시를 읽어야겠구나. 시 너무 좋은 거구나. 와, 근데 그러면 작가님의 목적에 정말 너무 부합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뒤에 가서 알게 된 거야. 에필로그까지 읽으니까 아, 시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책을 딱 봤는데 왜 인생의 역사일까? 그리고 시화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사실 이런 책이 많잖아. 여러 작가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코멘트하는 책은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이겠거니 하고 앞을 다시 봤는데 시화라는 게 그제서야 눈에 띄어서 시화가 뭐지? 라고 찾아보니까 시와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고 어떤 시에 대해서 뭐 그 시의 주제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론하는 책이다. 그래서 아, 이 책이 시화구나.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에 입문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 아, 시화라는 게 있구나. 아, 우리가 이제 막 그 누구한테 쥐뿔 관심 없을 때 주변에서 야, 걔 사실 이런 거 되게 좋고 걔 되게 이런 거 나 그때 감동했잖아 막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그래? 하고 뭔가 새롭게 보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언니한테. 맞아. 아, 시집을 보면 이제 약간 어떻게 접근해 볼까 하는, 물론 이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고 이건 아니지만 아, 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려주신 것 같아. 대단하다.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시를 이렇게 읽는 거구나. 맞아. 시를 이렇게 읽어야 정말 시를 읽었다고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한 편을 읽는데 사실은 글자만 봐서는 뭐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짧은 시는. 맞아. 근데 그 1분 동안 읽힐 수 있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시인들은 몇 년 혹은 평생의 시간을 바치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까지 읽어낼 수 있게 시를 읽으려면 정말 다르게 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진짜 이거 보면서 많이 했고 그리고 글을 워낙 잘 쓰시니까 맞아.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글에 감탄하면서 읽은 것 같아. 맞아.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버릴 문장이 단 하나도 없지? 이 두세 페이지 안에 그냥 이렇게 한쪽적으로 촘촘하게 그냥 한 문단도 빼지 마라. 그런 갈아서 넣은 거다. 맞아. 그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고증이나 뭐 그런 것들도 물론 훌륭해서 아, 이 진짜 지식인의 글이다라는 걸 느끼게 한 것도 되게 새로웠지만 일단 이 글을 시작하는 도입. 이 시를 말해주고 도입에서 영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결국 이 시를 해석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 도입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맞아.
뭐 나도 글을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종종 글 쓸 일이 있을 때 요즘엔 진짜 내 글이 너무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너무 지겹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는데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정말 노력을 해야 글도 맞아. 쓰는데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나라고 스스로한테 묻게 되더라고. 맞아. 어떻게 그 주제에서 이걸 꺼내서 이렇게 변주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걸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써야지라고는 나올 수 없는. 절대. 정말 진짜 물리적인 시간과 마음을 다 써야지만 가능한 맞아. 지점의 글이라서 우리도 그래서 좀 더 공들여 있고 또 성실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맞아. 성실함이 너무 느껴지니까. 맞아. 이거 그냥 뭔가 이렇게 누워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실제로 진짜 막 계속 적어가면서 막 그렇게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정자세로 읽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언니랑 나랑 얘기하면서도 막 엄청 골저스한 우아한 글이라고 우아한 글이었어. 되게 오랜만에 보는 우아한 글. 시 자체도 시가 진짜 우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아함을 우아한 사람이 또 우아하게 말하니까. 우아라는 단어 말고 더 좋은 단어 없나? 더 멋있는 단어? 우리가 너무 이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 그랬어. 진짜 좋았어. 그래서 뭔가 이 작품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이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본 뭐 공무도화가나 뭐 이런 맞아. 것들도 있어서 이 시가 여기 나왔네 이랬는데 그때 안 거는 진짜 안 게 아니었지. 맞아. 그때 이제 우리가 시를 안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맞아. 이걸 읽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사실 시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약간 의식적으로 안 보게 되는. 왜냐면 어려우니까. 이게 텍스트만 읽고 있으면 약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워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이 책 고르고 나서 책 읽었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시를 해석하는 책을 이렇게 빨리 읽을 줄 몰랐다. 60대 때나 돼서 내가 시집에 대해서 좀 알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그랬는데 이분이 많이 잘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했잖아. 우리는 그럼 왜 시를 어려워했나? 맞아.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동안 멀리 했는가? 약간 아름다움의 영역이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모르고 산 어떤 그런 느낌? 그치. 이거를 아무도 아름답다고 왜안 알려줬어? 얘기를 안 해줬어.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 그래도 학교에서 알려줬어야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 시를 왜 멀리하게 됐는가? 멀리하고 살았는가? 소설보다. 우리가 소설은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맞아. 왜 시는 그 정도의 마음이 없었는가? 그럼 언니는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시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상상력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공무도화가가 제일 처음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많이 배웠으니까 얘기하지만 이 공무도화가는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백수광부의 아내가 슬퍼서 하는 얘기, 강은 이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이 작가는 강가를 일단 펼쳐주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고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있고 그다음 그 뒤에 그 상황을 또 지켜보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전달하는 또 전달받는 어떤 여자가 있고 이렇게 이 상황을 약간 3D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이 모든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는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구나. 특히 뭐 아이스크림 황제? 무슨 말이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겠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상상해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시를 읽고 해독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시를 읽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냥 그거를 약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지. 맞아. 그 상황과 분위기와 그날의 습도, 온도, 이거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재미가 없구나. 그리고 이 상상이 굉장히 어렵다. 이걸 딱 보고 그런 상황을 떠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어떤 컨텐츠구나. 한 문단을 보고도 내가 한참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스스로 상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재밌게 읽기가 어려웠구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한 번도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맞네. 맞는 말이다. 맞아.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과 공간적 배경도 있고 뭐 주인공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삶의 이야기니까 내 어떤 삶과 비교해서 이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겠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빠져 있으니까 비어 있는 공간에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문장 자체부터 모호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상상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읽고 나도 개운치가 않고 그래서 뭔가 더 답을 찾게 되고 약간 자습서에 얽매여가지고 근데 시인은 그렇게 설명을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또 언니랑 반대로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 한 적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이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시의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정말 작가라는 사람의 삶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시의 해석 방향과 내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단서가 되는 것 같아. 이 시를 내가 해석한다는 말이 이제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시를 재밌게 읽을 수 있으려면 아까 너가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단서가 되어야만이 이 시가 계속 풍성해지는 것 같아. 되게 풍선 같았어. 이렇게 씨앗 하나가 계속 부풀어지는 이거는 무한대로 막 부풀릴 수 있는 그 세계가 확장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재미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깨는 계기가 된 책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를 왜 읽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내가 이 책을 덮고 나서 시를 봐야겠다. 일단은 그냥 우아했어. 아름다웠어. 그냥 나쁜 단어가 들어있어도 이 시 안에서는 되게 우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화된다? 되게 내가 차분해지고 골몰이 생각해보게 되고 이런 기회를 확실히 시가 시는 낭독만 해도 약간 차분해지잖아. 소리내서 읽는 게 좀 그런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계속 읽으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많이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쇼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거 보다 보면 진짜 책을 끝까지 읽어내기가 점점 좀 집중력이 진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이런 모임도 하고 그래도 책을 좀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어내지만 예전만큼 여기 집중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시를 읽는 건 또 얼마나 더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컨텐츠를 접하는데 예를 들어 이 시에서 어떤 시도
인생이 너무 짧으니 현재를 잘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소설도 있고 쇼츠도 있고 강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왜 이런 메시지를 시에서 얻어야 하지? 라는 이제 의문을 계속 달면서 이 책을 좀 읽어왔었는데 이 책을 덮고 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쉽게 얻은 지식은 좀 쉽게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어렵게 체득한 내가 계속 사유화해서 얻은 지식은 그래도 좀 오래 남는 것 같아. 일단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는 해석을 하는데 인생이 짧다라는 그런 한 메시지 안에서도 이 시는 이 상황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했구나 라는 것들을 읽어갈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읽어갈 때 이 메시지를 좀 더 체득하고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진짜를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더 우리에 와닿고 쇼츠에서 뭐 인생을 잘 사는 3가지 방법 띵띵띵 이렇게 하면 올리는 즉시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 아 맞아 그래 인생은 짧지 지금 잘 살아야 돼 카르페 디엠 하지만 넘기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상상하고 해석해서 가는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게 나의 상황에서 어떻지? 그러니까 그 상상의 나래들이 막 계속 이제 사유가 되는 그제서야 내게 된다. 조금 더 어렵게 습득하고 좀 더 골몰이 생각하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얻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하나를 캐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논리와 내 경험에 맞는 것을 체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그런 거는 좀 품이 많이 들잖아.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맞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굳이 꼭 그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떤 메시지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밀도나 깊이 그리고 나에게 남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물론 그 즉시 뭔가 해결을 줄 수 있는 컨텐츠도 있겠지.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운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삶에서 여운은 중요하지. 그리고 일단 머리를 써서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요즘은 오히려 내 머리를 막 지끈지끈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나는 좀 머리가 저릿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개운한 느낌? 깨우나. 저릿한데 이거를 좀 내가 딱 하고 나면 좀 개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성취감일까? 그래서 계속 책으로 돌아가고 시도 읽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자꾸 쇼츠랑 대결하고 있는 거야. 쇼츠인데 막 2-3시간씩 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성취감이 들진 않잖아. 헛헛하지. 또 2시간이 갔네. 그 내가 많이 넘긴 어떤 명언들 중에 나에게 남는 게 있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다. 품이 많이 들지만 남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선 그치, 가성비가 있다. 가성비가 훨씬 있을 수 좋은 있다. 말이다. 가심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치. 가성비가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말이야. 나도 이 여운과 마음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를 왜 읽어야 될까? 꼭 의무로 읽는 건 아니지만 시가 세상에 왜 필요할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를 읽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내가 이제 밀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거기서 이병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되게 오래 인상에 남았거든.
그러니까 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게임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움직여서 시를 찾아보게 된 것처럼 인간이 되게 이성적인 척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시가 주는 여운이라는 것이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되는 것 같아. 아, 맞아.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은 어떤 게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그 이후에 시작된다고 좀 느꼈고. 그러네. 이 책에서도 그 릴케라는 시인이 가장 잘하는 게 질문을 던지는 시인의 역할, 맞아. 뭐 시인이란 뭐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질문을 던지는 맞아. 거라고 했는데 너 말대로 이 시는 질문을 던져주는 답이 없어. 네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도 또 너의 태도와 질문에 달려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책에서도 평론가님이 계속 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고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 보이게 된다 이랬는데 맞아. 그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 맨 뒤에 보면은 박준 시인의 시를 내놓으면서 이제 과거의 내가 이제야 미래의 나의 어떤 시를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해설이 있는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경험을 켜켜이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의 레이어가 다양할수록 시가 더 풍부하게 읽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들어올 만큼의 어떤 것이 됐구나. 약간 맞아. 인증서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앞이야기로 살짝 돌아가면 그래서 시를 읽기가 또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 내 삶의 경험들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지 않으면 이 시를 체득하기가 이 시가 정말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거를 알아차리기가 그래서 또 힘들지 않았나. 맞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는 되게 필요한 문학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거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3을 인용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예전에 소설을 스토너 읽었을 때 그 부분이 좀 인용되면서 스토너가 원래 농과대학에 있다가 이 시를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토너가 그걸 읽다가 갑자기 먹먹해져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씬을 묘사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나도 펄쩍펄쩍 울었거든. 근데 스토너도 거기서 받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전가를 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을 하지. 그래서 내가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진짜 실제 감각으로 이해하게 된 시이기도 했는데 그게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작가님도 되게 그런 비슷한 말을 해서 진짜 삶에서 아직도 여전히 배울 게 너무나도 많고 대체 얼마나 알아야 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계속 알게 해주는 거야. 너 아는 거 같지? 아닌데 이런. 너 이건 줄 알았지? 아닌데. 그래서 마침 이거를 읽을 때 그 유퀴즈에 예전에 이제 신이 너에게 뭐 하나를 빼고 주셨다면 뭐인 것 같냐라는 질문에 어떤 이제 지나가던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신은 나에게 빠짐없이 다 주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이들의 저런 아이가 있냐 이래서 이제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 우연히 그걸 이제 TV를 돌리다 보게 됐는데 그 자매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시쓰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는 차에 그 친구들을 보는데 사실 그 친구들 대답이 모두 놀라웠는데 그 중에서도
은유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시는 곧 은유잖아. 근데 그 친구들에게 무슨 질문을 해도 예를 들어 뭐 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보통 뭐 우리 언니는 뭐 다정하고 예, 뭐 똑똑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언니는 라일락 같은 사람이에요. 라일락의 꽃말이 함께 우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언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 둘이가 계속 그렇게 은유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아름답다. 아, 시라는 것은 저렇게 큰 단어를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막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시가 그런 거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 책에서도 내가 느끼기에는 이 시가 쓰여진 거는 어떤 한 사건이나 뭐 시인이 생각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결국에는 그 시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인생의 진리? 뭐 그런 것들 되게 큰 주제를 담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서 상징성을 따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감명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언니랑 싸웠다, 기분이 나빴다 이런 게 아니고 왜 싸웠지? 우리 관계는 뭐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거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그 저 사람 마음은 어땠지?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왜 그랬지? 뭐 그런 되게 결국 거기까지 가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결론에 이르는 게 시구나. 이런 것들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어떤 감정, 뭐 세상 이런 거에 원형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약간 정수만 남겨놓는 듯한. 그래서 이제 똥하고 본질이 가르치기를 다 하고. 그냥 그 시인이 단어를 선정할 거 아니야. 시를 쓸 때 뭐 이렇게 적어놓고도 그 사람들도 퇴고 과정을 거치니까. 근데 그렇게 퇴고 과정을 거칠 때 정말 그 다 쳐내고 이 이야기의 본질의 본질을 뜻하는 어떤 아주 훌륭한 단어 하나를 캐치해서 갖다 놓는 거구나. 맞아. 나도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주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시를 읽고 던질 수밖에 없구나. 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 뭔가 답 없는 얘기들. 답 없는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가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맞아. 그러니까 모두 다 사실 답 없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답이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풀어놓는 질문들. 맞아. 나름의 시인의 답은 있지만 그게 또 마냥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또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시인들은 나는 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거에 촉수를 막 내놓고 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아프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섣부른 우려가 들기도 하더라고. 맞아. 나도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시 중에서 그 가지 않은 길 이거를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그냥 나는 누가 가지 않은 험난한 길을 갔어.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그게 진짜 험난한 길일까?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시인의 그 역할인 것 같거든. 그렇다 보니까 시인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 맞아. 계속 아닐걸? 다른 것도 있을걸? 그러니까 뭔가 그 내 마음속으로만 캥기는 어떤 찝찝함? 이런 것까지도 드러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걸 총칭해야만 하는 사람이 시인인 것 같아서 아 정말로 힘든 삶이다. 간결할 수 없는 삶이다. 근데 그걸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는 너무 어렵다.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삶이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그 시인의 어떤 어려움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번에 또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시인은 진짜 계속 주저하는 사람이겠네. 주저하고 질문을 던지고 맞아. 고민하고 그 자리에 계속 좀 머무르려고. 어. 그래서 오히려 뭔가 정확하게 결론이 나는 시는 사실 어떤 시대적인 선동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시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 여기 안에 나온 시들도 다 그랬고. 맞아. 그리고 우리가 또 워낙 또 답 없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서로에게 질문하고 막 얘기에 파이를 키워가고 이런 맞아.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어떤 소재가 된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시를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해설집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또 해설집을 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가 좋은 걸 알겠지만 너무 품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 에너지가 진짜 많고 내가 시간이 많고 이럴 때 좀 더 잘 읽히겠구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뭐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세 발에서 두 발로 가는 방법을 배우듯이 시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진짜 방법이 있구나. 맞아. 그거를 진짜 알게 된 거야. 그냥 맞아. 대뜸 손에 잡고 읽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런 방법론적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맞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 시라는 컨텐츠는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언니가 아까 쇼츠의 문제점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또 이 평론가님의 책만 읽고 그래 맞아 하고 이러면 또 소화가 또 후루룩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맞아. 우리만의 방법으로 시를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야. 최근에 이제 오해와 이해에 대한 얘기를 모임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게 오해는 왜 하고 이해는 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프루스트 얘기를 읽으면서 그러게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는 각자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자기 맥락에서는 자기 말이 맞고 답일 수 있잖아. 그게 각자의 다 맥락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있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사피엔스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지만 그런 인간의 능력이 오해와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인간 그냥 기본적으로 오해를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에서 각자 나름의 느끼는 이해의 지점이 있을 텐데 자기 맥락에서 짚어내는 그렇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런 모든 시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 시에서는 오독이라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에는 워낙 비어있는 구석이 많고 상상력의 여지가 많은데 그러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근데 또 어떤 문학에서 오독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잖아. 소설을 누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고 그렇게 읽으면은 좀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디까지 열어놓고 소화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물음표도 또 개인적으로 들더라고. 워낙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신영철 작가도 누군 이렇게 해석했고 누군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제 뭐 그런 근거를 대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많았는데 뭐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컨텐츠들의 자기만의 맥락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장점이긴 한데 오히려 너의 질문을 받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답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시대에는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다양성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누군가 와서 정답을 얘기해주면 아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했다면 난 요즘은 너무 극과 극의 대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오독을 하는, 이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좀 말하는 곳이 오히려 필요하다. 요새는 그렇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맥락이 그렇게 되는 거네. 맞아.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질 때가 박근혜가 탄핵될 때였던 것 같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절망의 시대로 적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계엄 사태,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세상. 지금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절망에서 더 깊이 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 해석의 다양성과 그 오독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난 이렇게 생각해 해버리면 끝나도 되나? 그건 근데 진짜 대화가 아니겠다.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나는 이래. 근데 나는 이런데? 그래. 맞아. 하면은 대화 종료되니까. 그러면 각자의 맥락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뭔가 관계 쪽에서 또 우리의 맥락으로 됐을 때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네. 근데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럼 다른 컨텐츠들보다는 시가 그런 오해에 대해서 더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문득 시보다는 다른 컨텐츠는 좀 더 주장이 명확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해석의 여지가 더 없고 그 책에서 말한 내용을 그냥 약간 믿으면 이게 진리인 것처럼 되는데 이런 시의 영역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름의 얘기를 오독의 영역 말고 해볼 수 텍스트가 있겠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대화가 더 많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뭔가 시라는 게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우리 영수가 잘못된 게 자기 것만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맞지만 나는 솔로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빌런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어떤 이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맞아.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곳에서 이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마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해서 이제 자기가 더 뭔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빌런들의 행동이 보통은 이제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자기 맥락에서 자기 맥락에서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건데 시를 읽으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 신영철 작가도 계속 했던 것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작가의 마음, 이 상황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헤아려 본다는 것은 타인의 맥락에서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준다라는 얘기. 내 맥락에서는 내가 맞을 수 있지만 너의 맥락에서는 틀릴 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우리의 맥락에서는 맞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까지 고민해 봐야 된다.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맥락을 해석해 보는 것. 어쨌든 내가 쓴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의 어려움과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계속 헤아려 보는 작업이라서 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럼 언니가 말한 오독이라는 것도
그 작가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의 맥락에서만 해석했을 때 오독이 맞아. 될 수도 있겠네. 그런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맥락이 많을수록 이 시를 이해하기 쉽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시를 해석하면 타인을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말 문학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네. 아, 진짜 아름다운 것이야.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그 수상소감 중에 문학은 여분의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 그 말이 여기도 적용이 되네. 정말 맞아. 필요의 것이네. 우리 이게 다양한 맥락들 창작가는 속에서도. 다 옳다. 오히려 이 정수를 뽑아내서 우리는 그 정수를 뽑아먹는 많이 빚을 지고 있다. 정말 빚을 지고 있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고통 안에 머물면서 헤어나오지 않고 머물면서 계속 그것들을 뽑아내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보고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잖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히려 벗어날 기회를 그들에게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 여기서 또 문학의 어떤 쓸모를 찾아내게 되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좋았던 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 한강 작가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한강 작가님 시가 나오고 언니도 너무 그 시가 좋았어.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 맞아. 그 서시. 맞아. 정말 낭독을 하고 싶어. 낭독을 한번 해볼까? 낭독 뽐뿌. 낭독 뽐뿌. 한번. 잘할 수 그래, 있을 언니 것인가? 목소리 좋으니까 낭독해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정말 모든 시가 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맞아. 귀한데 그래도 각자의 맥락에서 좋은 시들을 한번 좋다. 몇 편 경험과 함께 얘기해보고 맞아. 낭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었던 시고 149쪽에 있네. 그냥 읽어보자. 좋았던 부분만 읽어도 되고 다 읽어도 되고 좋았던 부분만 읽을까 다 맞아. 읽을까? 그래. 좋았던 부분 다 좋았지. 서시. 근데 한강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싶다. 너무 진짜 아름다울 미칠 것 같아. 들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서시, 한강.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내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진짜 아름답다. 그냥 첫 문장에서부터 좋았던 것 같아.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잖아. 죽을 때.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뭐 우리가 요즘에는 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삶, 세 번째 삶 이렇게 환생하는 드라마가 많아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지화 되어 있는데 뭔가 어떤 하얗게 되어 있는 곳에 내가 이제 죽어서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딱 반기면서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 게 막 소름이 돋아. 그거를 상상하고. 그래서 그때
그때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상상할 때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 죽음인데 뭔가 가서 안기고 싶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삶이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실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많은데 그냥 다 됐고 그래서 안아주는 그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죽음에 관한 챕터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 뭐 미리 죽음을 경험해봐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과 만나는 그날을 상상해서 했을 때 좋았던 것도 있고 운명 네가 싫었던 것도 있고 막 그 모든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이 글을 통해서 이제 뭔가 끝끝내 마지막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거라서 그게 되게 좋았고 뭐 이 책에서 말하는 미리 죽음을 경험해 본다 뭐 그런 내용들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 죽음을 상상해 보는 거. 그 주제는 언니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책으로 많이 접하게 됐던 건데 요즘엔 뭐 잘 죽는 방법, 뭐 안락사 이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처음 접했던 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책 너무 좋지. 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죽음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책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단어였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조금 더 가시화된 어떤 단어로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 3년에 한 번씩 죽음에 관한 책들을 접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죽음이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게 덜 두려워지고 덜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굉장히 모호하고 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뭐 죽으면 끝이고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게 될수록 아 죽음에 가까워지면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은 또 어떻게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것. 그리고 사실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책이 결국에는 잘 죽으려면 우리가 존엄하게 죽고 혹은 죽음의 후회가 없으려면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거의 모든 책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잘 알려준다고 생각해. 미리 예습을 할 수 후회를 있는.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잘 살아야 맞아. 되는가. 그게 굉장히 어떤 마음적인 것, 정신적으로는 내가 후회 없는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고 혹은 되게 실존적으로 내가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뭐 내가 어떤 음식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체득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운명을 보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으려면 뭔가 내 삶이 조금은 그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맞이하면 아 왔구나 반가워 만나고 싶었어 약간 이 시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것들의 준비가 없으면 운명이 내가 네 운명이야 왔니? 라고 했을 때 네가? 벌써?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좀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걸 공부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그런 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없겠지. 없겠지만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을 때 100가지의 후회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가면 50개 정도? 그러네. 맞네.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그런 게 싫거든. 죽기 전에 뭐 숨 넘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이 말을 못했지, 내가 사랑한단 말을 못했어, 내가 너한테 이게 미안했어, 막 나는 이런 장면이 너무 싫어. 그냥 죽을 때는 물론 이렇게 죽는 건 엄청난 행운이지만 그냥 우리가 어쨌든 일상적으로 그냥 좀 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고맙다, 좋았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헤어지고 싶거든. 근데 막 그 순간에 막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 못 했고 막 이렇게 생각나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죽을 때 부산하게 가고 싶지 않다. 그럼 언니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표현을 잘하자 또 있는 거야? 맞아.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아. 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내가 만약에 죽을 때 후회가 남을 것 같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남김없이 쏟자. 물론 못하지. 물론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 그냥 넘어가 할 때도 얘기하자. 그러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이라는 건 인간 누구나 맞는 결말이니까 그게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행동을 계속해서 맞아.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구나. 약간 그냥 문제 해결 같아 나에게는. 그게 막 되게 되게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그때 편하게 가기 위해. 되게 의미 있는 관점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시가 좋았다. 여기 책에서도 나오잖아. 운명이라는 걸 의인화해서 뭔가 딱 이렇게 했다라고. 맞아. 그런 게 되게 놀랍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운명이란 어떤 형체를 아마 사람이겠지. 좋은 사람일 것 같아.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치. 어때? 너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야? 나도 죽음에 대해서 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은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계시고 부모님 스스로도 나에게 이제 자주 말하시거든. 엄마 아빠가 살 날이 얼마나 더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많아, 지금 아직 근데. 지금 뭐를 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치. 말을 할 때마다 그럴까? 그러면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도 죽음이 멀지 않게 있다 라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한테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은 내일 만약에 혹은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이 살았어? 를 자주 묻고 거기에 내린 내 잠정적인 어떤 노력의 결론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원 없이 마음을 다 털어내고 뿌리고 가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제일 열심히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다. 그 책에서도 근데 내가 사람과 사랑에 항상 관심이 많은데 이 책에서도 전반에 걸쳐서 나는 사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얘기는 다 사랑 얘기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 인생은 곧 사랑. 작가님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내가 그냥 감히 짐작해 보건데 맞아.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무수한 사랑의 방식을 다양한 시들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맞아. 사랑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주로 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도 이 책에서 그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과 관련된 챕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너무 확 꽂힌 시가 있지. 사랑의 면, 사랑의 정말 다양한 면들을 각각의 시로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고 하면 이런 질문 해보고 싶더라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어울릴까?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구에게 시를 추천해준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이 시를 추천하면 좋을까? 근데 그런 질문이 좀 떠오르더라고. 시를 조제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를 추천해주는데 각각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하면 좋을까? 답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질문이 좀 떠오르더라고. 그러네. 또 그것도 각자 다 답이 다를 테니까. 또 지금 나한테 꽂힌 시가 있듯이. 맞아.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소네트 이거 73이라고 읽어야 되냐? 73이라고. 73? 아까 얘기했어? 스토너 얘기 너가 잠깐 했었는데 나는 내 아내 청년에게 이 시를 읽어주면서 삶을 더 사랑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 청년은 고집이 세고 기억력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청춘이니까 그 인생이니까 맞아. 뭐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좀 얘기하셨던 것 같아. 사랑의 어떤 면, 사랑의 면 중에서 이제 표현 이런 것들. 근데 진짜 너무 이 소네트 이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어떻게 아름다운 거야? 사실 나는 스토너를 읽었지만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 그게 스토너가 정말 감정적으로 좀 무디고 자기 자신을 크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교수님이 그 시를 읽어보라고 했을 때 그때 묘사되기로는 막 창이 열려 있었나? 그리고 햇빛이 막 들어오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토너가 일어나서 이 시를 낭독하다가 갑자기 말을 딱 멈추니까 교수님이 스토너를 딱 쳐다보면서 너도 그래, 왔구나. 느꼈니? 이런 식의 그치. 어떤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데 그것을 느낀 스토너의 마음과 그 풍경이 나한테 그 순간에 되게 꽂혔던 것 같아.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네. 인간이 무언가를 아예 모르다가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나한테 너무 큰 아름다움이 빡 온 거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냥 한번 해볼래? 하고 던져줬는데 내가 그걸 너무 크게 받아서 내 삶의 앞으로 모든 순간에 시가 함께하게 된다고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깨달음과 운명 같은 것은 진짜 의도치 않은 순간에 팍 오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걸 되게 잘 서술해서 내가 그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내가 제일 마음에 왔던 구절은 그대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 사랑 더 강해져. 그대가 머지않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되리라. 이게 나는 정말 너무 좋았어. 맞아. 아까 죽음도 얘기했지만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한한데 유한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 지금 더 잘해야 되고 그걸 진짜 이 단 두 줄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유한하다고 생각하거든. 영원할 수 없다. 그게 어떤 사랑이든 언젠가는 휘발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지금 열심히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너의 마음도 언제 흐트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각자 지금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도 영원하자, 영원히 행복하자 이런 말을 사실 잘 안 하는 거야. 나도 맞아.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것에 물음표가 있고 그냥 그래서 오히려 오래오래 보고 싶어 라는 바람으로 서술하는 것 같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 그런 행운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 식의 서술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내가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맞아. 우리가 각자 생일에 축하를 해줄 때도 나도 항상 약간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올해도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좋다. 서로 좀 그런 표현을 맞아.
쓰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동감하는 거. 영원 불멸보다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기한이 있음을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선언 같은 것이기도 한 것 같아. 그게 내가 뭔가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채찍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된다. 이유가 된다. 동력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시가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게 읽혔어. 워낙 셰익스피어 뭐 말해 뭐해. 짓불 모르는 나도 셰익스피어 하면 이제 몇 작품을 댈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썼는지 그 구절을 계속 그때 좀 뽑았거든. 천사가 껴안으면 바스러질 뿐인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를 살며시 어루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맞아.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자세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너무 좋았어. 서로의 사랑을 부서지지 않게 섬세히 다뤄야 된다. 너무 세게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도 안 되는. 그치.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중간만. 그치. 중간이 어렵잖아, 중간. 헐거워도 안 되고 깍지여도 안 되고 정말 맞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살면서 늘 숙제인데 사랑도 관계니까 도망가지 않게 너무 잡지도 않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랑의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나는 진짜 사랑은 노력이 다라고 생각해. 사랑이 곧 인생이고 그게 노력이고 삶의 전부. 그러니까 맞아. 이 책은 그냥 온리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맞아. 그게 인생의 역사인가? 띠징. 그리고 우리가 이 책 감명을 받은 이유도 작가님이 너무 이 사람들과 시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절절하게 맞아. 너무 성실하게 담겨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와 정말 이렇게 사랑해? 그거에 감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이 시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품을 들이고 이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시를 분석하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 이건 사랑이지. 사랑 아니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덕질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맞아. 제가 되게 오래된 윤상의 덕후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엄청 자부심을 느끼면서 뭐 몇몇 음악 평론가를 빼고는 내게 윤상을 더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맞아. 이런 자신감. 원래 덕질은 해도 모자란 건데 자기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나는 판다. 누굴 사랑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신영철이야. 증명.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알겠어서 맞아. 그래서 신뢰가 더 가고 맞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진짜 좀 더 봐야겠다. 맞아.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평론가다.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게 그쪽에 한 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다양한 면들을 두루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건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평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평론가다. 진정한 평론가다. 사랑을 파고 또 파는 사람. 평론가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 원래. 그치. 그러네. 맞아. 맞네. 자세히 보아야 예쁜, 자세히 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그렇게 노력을 쏟아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분은 찐 사랑꾼이네. 그러네. 그럼 이 사랑꾼이 또 한 얘기를 봅시다.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사랑의 발명. 맞아. 사랑의 발명. 네, 사랑의 진짜. 발명은 너무 좋았어. 여기에서 이 사람을 계속 살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마음먹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에는 한 인간에 의해 사랑이 발명될 것이다. 그 사랑을 발명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인 정말 멋지고. 시인이 기절이야 진짜. 나는 이 칼럼을 예전에 연재할 때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 링크를 나와의 카톡에 저장해놨었어. 이 글이 너무 좋고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약간 말도 안 되는 시를 쓰셨네. 이런. 맞아. 읽어볼까? 사랑의 발명 이영광.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빛 아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진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이 마음 너무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시가 이거는 그냥 진짜 이것만 읽어도 너무 이해가 되는 진짜. 맞아. 진짜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놓고 싶지 않은 사랑의 존재가 나한테 있으면 이거는 진짜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강렬함이 있는 정말, 시였어. 정말 그 발명이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불현듯. 그렇지. 안 돼. 지켜야 돼. 그게 뭐지? 사람을 발명한 거. 그래서 이 시를 이제 해석하는 이 평론가의 글을 읽을 때도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프로파일러 같았어. 이 지금 상황을 계속 이렇게 약간 범죄 현장을 다루듯이. 그래서 뭔가 프로파일러 같다. 모든 게 다 단서인 거지. 한 행이. 시를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는 프로파일러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맞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 뭔가 이 사랑을 딱 발견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여러 사람에게 각각의 형태와 모양으로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발명을 했을 것 같다. 각자 발명한 사람이 있다. 각자가 사랑을 발명한 때가 있을 것 같아. 이영광 씨는 이런 정말 죽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었던 거고.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모두 사랑을 발명한 때가 있다. 시인이 되었네. 정말 점점 시인이 돼가는 것 같아. 되어버리고 말았네. 그래서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발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 그만큼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짐작이 가는 시여가지고 맞아. 진짜 번개같이 이 시를 딱 맞고 진짜 감탄에 금치 못했다. 맞아. 너무나도 아름답다. 계속 우리가 이 작가가 결국에는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머무른 어떤 또 물음은, 그러면 신영철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 뭔가 신영철만의 사랑을 듣고 싶다? 신영철의 사랑학개론. 이런 사랑들을 막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말했던 덕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왔던 사랑을 우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상대의 존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 덕질은 우리에게 그런 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자꾸만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세계와 맞서고 있다. 너무 공감하는 말이야. 나도 이 말은 진짜 별 5개였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지점과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작가는 사랑 자체가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그걸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말고
누군가는 나를 알아줘야 된다. 그 타인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것 맞아, 같은 거야. 맞아. 이 책의 약간 전반적으로. 맞아. 그런, 혼자서는 못 깨닫는다. 너가 있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신영철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건가? 나 스스로 좀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 존재가 있다. 내가 죽지 않게 하는,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존재, 그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맞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랑이 뭐 어떤 사랑이든 누군가를 진짜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바닥을 보게 될 때가 많은데 그 바닥을 보면서도 무언가를 진짜 지키고 아끼고 갈망하는 마음. 맞아.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도 완전히 절망할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일일 것이다. 아,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정의가 많아. 근데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뭘 맞아. 깨달을 수 없고 남을 통해 깨지고 부서져야지만 맞아.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분인이라는 말이 맞아. 죽음에서 나오는데 개인과 분인이 있다. 그러면서 뭐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인용하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결국은 죽으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그 사람도 같이 죽는 그 참 멋진 말인 것 같아. 감탄 또 문득 또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타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그 황동규 시인을 얘기하면서도 나오는데 황동규 시인의 최근 시에서 어떤 큰 감화를 받지 못했다. 옛날보다. 옛날에 좋아하던 시가 몇 편 있는데 지금은 왜 그 정도의 충격을 받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또 서술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맞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황동규 시인은 타인과의 마찰, 접촉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쭉 써내려가는데 그걸 되게 잘하는 시인이다. 근데 최근 시에서는 그런 깨어짐이 시에서 등장하지 않아서 자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서술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건 사실은 내가 내 의지로 노력해서 발을 바깥으로 세상에 내놔야 접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질 때야만이 인간이 시도 쓰고 경험도 하고 다양한 나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고 근데 황동규 시인이 옛날 시보다 뭐 좀 아쉽다고 하면서도 왜 아쉬울까? 근데 그는 이런 사람이고 하면서 좋아함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서술을 하는 게 그의 사랑은 늘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면에서도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 과거의 작품들을 끌어와서 현재의 글을 해석하면서 그가 계속 현존하는 난 그를 아직도 좋아해. 그리고 그는 늘 좋아하는 구석이 있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것을 진짜 지대로 하는 사람이다. 잊지 않아준다. 그 사람의 어떤 좋았던 옛날을 지금 이럴지라도 그때의 그런 좋았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그렇지. 그러면 되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최승자 시인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 최승자 시인은 오히려 내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저항적이고 그런 시를 쓴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많이 시대가 변하면서 무뎌졌다. 그래서 그 평론가들로부터 좀 날카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보다 최승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황동규하고는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도 오히려 좀 무뎌진 그 최승자를 응원하는 그 전에 이야기가 아닌 조금 더 편안해진 최승자를 오히려 최승자의 시는 자기 혼자서 투쟁하고 맞아, 힘들어하는 시였는데 그것들이 좀 더 관계 맺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거는 반대로 또 해석할 수도 있나? 라는 게 문득 생각이 되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놓지 않는 어떤 성실함과 끈기, 이것도 또 배울 자세다. 그러니까 이 면면을 다 관찰해서 사람과 글을 설명한다는 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더 마음을 벅차지는데. 움직였어.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100마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 따라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건 거지, 이 책이. 그러니까 뭐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 책을 방식. 통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덕심으로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태도 맞아. 그것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죽음은 진정성이 있다. 이 정도로 파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나도 못 파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랑의 면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뭔가 도돌이표 같은데 또 다른 면들 이게 뭔가 시의 속성과도 맞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에세이가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되게 곱씹게 되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를 조금 더 많이 접하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만의 어떤 해석 방식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어떤 시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개인적인 감상, 평론은 할 수도 없지만 감상을 이렇게 한편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진짜 다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박준신의 시들을 나열하면서 또 하는데 언니가 또 이게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읽기가 그렇게 수월한 책은 아니고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모르고 어려운 단어도 사실 많아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고 약간 피로해지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제 끝냈으면은 시는 그래도 좀 어렵다 라고 끝냈을 것 같아. 신영철 작가가 해석해 주니까 이 정도 그랬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 그 너무 우리가 읽기 편한 언어로 된 박준의 시를 또 해석하면서 갑자기 시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이 박준의 에필로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좀 거리가 있었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잘 찾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준의 시를 소개하는 이걸 딱 읽는 순간 그럼 박준의 시집부터 한번 사서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가 조금 더 친근해지게 딱 마무리를 지어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박준의 시가 우리가 쉽게 읽었는데 이렇게 깊구나. 왜냐하면 박준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알게 해줘서.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시는 우리가 읽으면 뭔가 그냥 따뜻하다 이런 느낌인데 박준이라는 사람의 그 세계관이 과거의 언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도달하는 그 기간이 있고 그 어떤 숲에 어떤 그 단어들이 모이는 때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박준이 생각하는 돌봄이라는 것이 음식을 하는 것이고 음식을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누군가 내가 마련한 어떤 것들을 먹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다 라는 의미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의 시가 이제 쉽게 읽히지 않는 거지. 오히려 수월하게 읽히지 않고 고민해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읽는 방법을 또 해석해 준 거야. 나는 약간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 준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짜 어디가 이리 와 시 보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았어. 그러면 신영철의 글은 박준 시인을 만나게 해주는 아주 근사한 초대장이 된 거네. 완전 그런 거지.
사실 앞에 시를 보고 내가 소네트를 전집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잘 하기 어렵잖아. 근데 박준 씨부터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근사하게 다른 사람에게 초대장을 써서 보낼 수 있을까? 나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타인에게 뭐 굳이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걸 최대로 근사하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우아한 초대장을 발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치. 그냥 나는 문득 너가 그 말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은 그 어쨌든 내가 자서전이라는 거를 오래 읽어왔잖아. 그래서 항상 좋은 자서전이 나오면 모임에 소개를 하고 그걸 같이 읽는데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의 초대장일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되게 재밌어 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볼래? 근데 사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책을 주로 선정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초대장이잖아. 나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 책을 우리가 추천해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읽고 오는데 나는 사실 그 한 달 되게 떨리거든. 맞아, 엄청 긴장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아, 별로라고 생각하면 맞아. 어떡하지? 시간 뺏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맞아, 막 엄청 초조해. 한 달 동안 내내 초조한 마음인데 그거에 대한 좋은 후기를 들었을 때 너무 뿌듯하잖아.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치. 1년 중에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순 없지만. 잘 초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네. 그게 뭐 성공이나 실패로 내 초대를 뭐 좌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그런 시도를 계속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대신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왜냐면 난 여전히 그를 사랑할 거고 내가 이미 나의 어떤 그거에 초대된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맞아. 진심의 마음을 잘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크게 든다. 그러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계속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인생. 그리고 이 박준 시인의 얘기를 하면서 돌봄에 대해서도 말을 하잖아. 맞아. 내가 좀 더 미리 겪어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안위를 살피는 것. 맞아. 돌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돌봄 이슈를 늘 물론 내가 너무 얕아서 이걸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박준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돌봄이라는 것 맞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도 작가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돌봄 노동 이런 것에서 더 많이 생각했었는데 사실 나도 돌봄의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맞아. 박준 시인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평론가님이 시를 돌본 것 같아. 먼저 가 있었던 거지. 그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이 시가 이렇게 좋은지 짚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초대장을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밥을 되게 맛있게 지어가지고 선보여준 거지. 그래서 이 시대를 되게 잘 돌본 사람이라고 완벽한 생각할 호스트네. 수 있겠다. 초대해서 밥까지 먹이고 그리고 언니가 아까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인 단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대상을 되게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나오는 우수수 떨어지는 증거들이 있잖아. 쟤는 이럴 때 힘들어하네? 또 이럴 때 좋아하네? 그 증거가 또 막 연결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작업이 프로파일러랑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아까 언니 말 듣고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는 행위, 일이 그렇네. 모든 게 다 내 사랑을 위한 어떤 증거로 남는 거지. 너무 중요한 거야. 그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게 없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그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해석해보고 끼워 맞춰보고 그렇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래서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더 들여다봐야 되고 더 에너지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고 그게 결국 사랑이네. 사랑은 프로파일러네. 사랑. 우리만의 정의가 드디어 은유 하나가 언니가 생겼다. 만들어냈네. 은유 하나가 생겼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지금 막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어쨌든 이 책에 나름의 프로파일러가 된 거잖아. 이 책이 너무 좋다고 맞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초대를 하고 있네. 초대장을 발송한 건데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볼지 많은 이에게 초대가 갔을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미지수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너무 이 작업이 만족스럽다. 그렇다. 행복하고. 우리가 항상 그거에 태그를 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로의 초대장, 시로 가는 초대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 붙여보자. 너무 아름답다. 시를 읽으니까 진짜 시인이 되네. 그러네. 어머, 문학의 힘.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시를 이제야 좀 이제 좀 진짜 뭔지 알겠다. 진짜 유치원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 시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아. 그러면 유치원도 아니다. 그치. 진짜. 그냥 알게 돼. 그냥 배밀이도 아니야. 아직 기지도 못했어. 시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시집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시도해봐도 좋겠다. 우리만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우리가 이 흩뿌린 단어들이 어떤 숲에 언제 모이고 막 이렇게 상상하니까 너무 좋다. 그냥 뭔가 너무 좋네. 비록 우리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쌓여서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우리가 되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쌓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우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 표지도 약간 그런 모르겠네. 그림에 또 문외한이어가지고. 표지. 네. 그러게. 이렇게 뭔가 착착착착 쌓이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뭔가 이 앞에 생과 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이 결국 인생이 된다 이런 서술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그림인지 나는 역사책 같다 생각했는데 모르겠네. 이것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책을 모두 다 작품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진짜 다 너무 좋다. 이 작품 하나하나 사실 기억이 나진 않아. 막 어려운 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정말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걸로 시를 입문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계속 진심을 끝까지 좀 참고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시라는 영역이 멋있구나. 맞아. 한번 가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 책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이지. 그래서 오늘 모임 얘기해보니까 어땠어? 뭔가 진짜 계속 시를 해석하는 느낌이었어. 오늘 하루의 얘기가. 우리가 오늘은 되게 짜놓지 않은 설정에서 시작했잖아. 근데 말을 듣다가 또 거기에 얹고 사실 우리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대화 방식인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너의 생각을 들으니까 나의 생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았는데 다만 좀 말하다가 문득 걱정됐던 것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책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개인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 부끄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말을 하다가 문득. 근데 이 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이 왜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아직 내리지 못한, 아마 죽을 때까지 내리지 못할 어떤 질문들을 품고 있는 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미 이 안에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우리도 질문이 많아. 고민이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생각
생각들을 쌓아 올리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시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이 있었나? 맞아. 진짜로. 너무 좋았어. 그 언니랑 같이 얘기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른 두 번의 모임도 그랬지만 시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동지를 만나서 동지와 함께 이게 어떤 것들인지를 짚어내는 작업이 지금의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왜냐면 난 입문자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다면 동지와 더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되는 바도 있고. 맞아. 나도 마찬가지로 너랑 얘기하니까 좋았던 거고,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가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줄 사실 몰랐어. 시작하기 전에. 역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책이 좋은 얘기를 만드는 것 같아. 너무 좋은 책이어서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싶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읽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를 추천. 중간에 내용이 정수 같지만 이게 한 방에 어우러졌을 때 그 또 파급력이 있다. 그런 생각. 딱 오는 묵직한 마음. 맞아. 와, 진짜 책을 읽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다. 맞아. 이 무게가 엄청 무겁게 느껴져. 진짜. 오랜만에 무게감 있는 책을 읽은 것 같아. 진짜 밀도 있는 책. 그래서 오늘 모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또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